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닙니다.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크리스마스, 오늘은 금요일. Thank God It's Friday. TGIF입니다. 자, 댓글 빠르게 읽어보고 신문 읽어보겠습니다. 초교 시절 일기장 검사로 초저녁 잠들었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 일기를 썼던 습관이 중학교 초반까지는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일기 쓰기라는 것을 잊고 살다가 30, 40대 일기 쓰기를 몇 번 시도해 봤지만 실패만 반복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전문의 백서 얘기로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데 잘 될까 반신반의입니다. 매일매일 모닝브리프와 웜의 신박을 듣듯이 한번 해볼랍니다. 2026년 연초에 결과도 올려보려고요. 그러면 더 실천할 확률이 커지겠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기를 여기 댓글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죠? 이 댓글 쓰면 또 제가 가끔씩 읽어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 쓰는 게 재밌어지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즐기는 자 못 당한다고. 제가 처음 이 주식 바닥에 들어왔을 던 94년도에도 하이텔의 증권사랑이라는 지금 네이버 카페 같은 거죠. 거기 들어가서 제가 나름대로 막 분석했던 거 올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퍼혁명이 있었지 한 2년쯤 지나는 해였기 때문에 저희 부장님도 PER 가지고 얘기하면 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박세익 씨. 뭐 삼성전자도 좋고 LG전자도 좋은 거 아는데 뭐 PER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아니 지금 대우전자 10,000원이고 LG전자 25,000원이고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인데 그러면서 대우전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PER이란 걸로 이래저래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그걸로 분석을 해서 그 하이텔 증권사랑에도 정석투자 시리즈로 해서 막 올렸었거든요. 그 자체가 뭐 누가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재밌어가지고 제가 라식 수술을 한 날도 집에 들어가서 새벽 1시까지 그 한 4시간 정도 그 워드 작업을 해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식 수술이 좀 잘못돼가지고요. 나중에 심각하게 이게 글자가 2개로 깨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서 한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재수술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이 지식을 나눈다는 거 그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혹시 일기를 써보시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분들이시라면 이 웜의 신박에 간단하게라도 그죠? 간단하게라도 여기다가 댓글식으로 올리셔도 되게 일기 쓰는 재미가 생기고 또 그럼으로써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비염 확실히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직장 동료와 보승회관 마곡점 우리 캐시라떼님 댁에 가셨군요. 순대수육 항정 정식 시켰는데 배부르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캐시라떼님이 그냥 가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저 그러면 회사에서 징계받아요. 여전히 점심에 사람이 많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먹었더니 감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 댓글을 읽고 어제 저희 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왔었는데요. 어제 점심 때 첫 식사를 여의도의 순댓국밥집에서 먹었습니다. 마곡점을 갈 걸 그랬어요. 다음 휴일이나 그럴 때 말씀드리고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채슬리 영상 감사히 챙겨보면서 주식 투자 공부하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모닝브리프에서 내년도 엔터주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신다고 말씀 주신 부분 캐치해서 공부하다가 중국 한일령 해제 가능성을 상상해 보며 중국 멤버가 있는 큐브엔트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 정찰병 보내두고 투자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사서인지 마이너스 20%까지 갔는데 분할 매수 계속하면서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소폭 상승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기획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절대 주식 투자를 해서 잃지 않는 그 첫 번째 원칙이 글로벌 탑티어에 해당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큐브엔터 예전에 저도 10년, 20년 전에도 탐방도 가보고 하는데 이 경영진 대표이사 교체도 굉장히 잦고요. 그래서 지금 큐브엔터에 어떤 그 케이팝 아이돌이 있는지 제가 공부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 대형 기획사 주식을 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분할 매수 계속 한다고 하셨는데 분할 매수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주가가 빠졌을 때 그럴 때 하는 전략인데 제가 큐브엔트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부산 출신이신데 동네 고등학교 말투도 조금 비슷하시고 정감 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 친구 작고한 시인, 제 친구 박봉수 시인이 동네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저희 학군에서도 제가 동래구 온천동 살았기 때문에 동네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연산동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말투가 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IFP는 배당금 ETF 투자했을 때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따로 세금이 계산되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캡처하셔가지고 재미나이에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 덕분에 올 한 해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피스 오브 마인드, 마음의 평화가 생겼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 경고되는 종목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신용매매 금지, 기관 및 외국인 매매 금지라는 페널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투자 경고 해제되면 그동안 매수하지 않았던 외인 기관이 재매수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내용이 좋다면 개인은 이때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자금을 운용할 때 거기 가이던스가 있는데요.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투자 경고나 주의 종목들, 관리 종목, 장외 주식 이런 거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투자 경고가 딱지가 붙었다 해서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종목 리스크 관리를 투자 가이던스에 넣어 놓은 연기금을 제외하고 그런 거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너무 빡세지 않은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가 붙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투자 경고가 경영진의 불성실 공시라든지 부도덕한 걸로 투자 경고가 만약에 붙었다면 그러면 사회책임 간접 투자, SRI 펀드 같은 거 그런 펀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투자 경고가 붙었다고 해서 패시브 펀드가 됐던 일반 뮤추얼 펀드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게 경고 딱지가 떼지고 나면 다시 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할 때
못 사는 거는 있습니다. 저는 채슬리와 함께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나에게 가장 큰 교훈은 뺄셈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전체 수익을 확인해 보니 40%를 넘겼고요. 그저 따라갔을 뿐인데 말 그대로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무엇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한 해였습니다. 와, 큰 걸 깨달으셨네요. 네, 채슬리와 박세익 전무님을 만나게 해주신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내년에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댓글을 지금 읽으면서 나는 과연 뺄셈을 했나? 그 부분이 좀 부끄러운데요. 제 책상에 보면 지금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벌써 이게 11월 15일자 신문도 아직 제 책상에 있고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분명히 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뺄셈,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뭔가를 더 하고, 그죠? 내가 뭘 해봐야지 하면서 덧셈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뺄셈, 야, 내년에는 뭘 뺄 건가? 네,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올해 한 일 중 큰 축복 중 하나는 채슬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인턴도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 주식 시작했는데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큰 수익도 얻었고요. 그런데 전무님의 성품과 유머, 리더십, 강인함을 배우게 된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랑 너무 느낌이 닮아서 3프로 시절부터 박 전무님 영상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인상과 분위기가 묘하게 닮아서 끌리네요. 아, 그런가요? 제가 사모님하고 좀 뭔가 비슷한 점이. 제가 사는 곳은 크리스마스가 한국의 설 같은 가장 큰 명절인데요. 올해 시아버님이 손자 손녀들 총 13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대신 아이들 이름으로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하셨어요. 크리스마스에 받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나누는 즐거움, Joy of Giving 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도 모두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서로 받는 건 없지만 아버님 덕분에 더욱 따뜻한 연말이 되고 있어요. 늘 아낌없이 주시는 대표님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스피릿의 정수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과 채슬리를 만난 행운을 저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투자하겠습니다. 채슬리, 채밀턴 식구 모두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연말 되세요 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니까. 이성철, 우리의 또 발라드의 황제. 네, 그런 사람 없어요. 그 가사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근데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사랑은 네, 받는 걸로.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죠. 네. 제가 서학개미에 해당이 되는데 연초에 채슬리에 입문하려 하는데 직접 투자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까요? 아주 좋은 세금 혜택인데 직투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저희 일임을 통해서 하든 직접 투자를 하시든 네, 정부 정책에 따른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개인이 돌아온다고 외화가 얼마나 보충될까요? 세월호 때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던 게 생각나네요. 네, 그때 너무나 안타깝죠. 아, 저는 진짜 그게 2014년 4월이었지 않습니까? 4월 17일. 그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에 떠 있는 사람은 한 손으로도 이렇게 들 수가 있잖아요. 한 손으로도. 그죠? 한 손으로도 이렇게 등 받치고 있으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그 근처에 있는 군부대에서 좀 출동을 해서 헬기로 그 배의 끄트머리라도 이렇게 큰 갈고리 같은 걸로 헬기 몇 대가
그 배를 걸고 시간을 좀 벌었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제 각박해지다 보면 옛날에 일본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대학생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일본 사회에서 많이 그 얘기가 회자되면서, 왜 우리는 그때 일본에서요, 왜 일본 사람은 그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 스스로의 자기 성찰에 관한 얘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괜히 내가 나서서 잘못되면 나중에 블레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저런 거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한 사람이나 그런 걸 보면서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나, 나중에 배가 침몰한 이후에 스스로 거기 가셔가지고 이 잠수를 하셨던 분들, 스쿠버 다이버들이 자선봉사 형식으로도 가서 뭐 그 애들 찾는 그런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괜히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나중에 욕 들어 먹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욕 들어 먹을지라도. 접시 깰까봐 설거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세월의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그랬다면, 지금 정부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박사익 대표님 좋아하는 이유, 다정다감함, 믿음을 주는 차분한 말씀, 그리고 효자시고 겸손한 성품에 제가 읽는데 좀 민망한데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효자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진 찍으시는 마음도 이쁘시네요 하셨고, 예전에 스키장을 갈 때마다 초보 코스를 벗어나지 못하니 위에서 한번 내려오면 탈피할 수 있다고 3급 코스에 저를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려가긴 해야 하는데 겉보가 속도만 붙으면 주저앉다 종일 벽 잡고 내려온 나름 추억이 생각나네요. 새해는 본능을 거스리는 액션, 과감하게 커비드 핸들에서 무너지는 쪽으로, 계곡 쪽으로 몸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서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행하여 마라강을 힘차게 건너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연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경험이 쌓였을 때 그게 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과감하게 무너지는 쪽으로 붙는 그걸 한 10주씩 해보셔도 돼요. 10주, 한 주, 10주씩. 옛날처럼 낭만은 없는 것 같아요. 자선 냄비도 그렇고 시끌벅적한 캐럴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혹 울산에 계시는 채슬리 인턴분 계신가요? 꽤 많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울산에 중간중간에 내려가시는, 고향이 울산이라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와, 아드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길래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들하고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형 같은 아빠가, 저는 이때까지 저희 아들 어릴 때 어떤 아빠가 나는 될까 고민하다가, 가부장적인 아빠의 모습은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형 같은 아빠가 되자. 형 같은 아빠가 되려면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형제들이, 저도 삼형제였지만 지나고 보면 저희 형제들끼리 뭐 씨름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뭐 싸우기도 하고 했었지만,
네, 함께 시간을 많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바꿨지 않습니까? 골프에서 축구로 한 해 끝자락까지 매일 전무님과 함께 매일 기다림 속에서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익도 좋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좋아하는 배당락 주식에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김미아 님도 고수 다 되셨어요. 이제 좋아하는 배당락 주식이라고 또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배당락이 일어나고 나서 이 배당주를 또 3, 4월 연초에 딱 투자하셔서 또 많이 올랐을 때 파는 그런 투자를 하신 배당주의 고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드디어 인턴 가입하고 내년 목표를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댓글은 자주 못 올려도 모닝 브리프 웜에 심박 빠지지 않고 듣고 이제 인턴도 매일 듣도록 해보려 합니다. 25년에는 채슬리와 인연을 맺는 행운을 얻었으니 내년에는 계획한 일들을 이루려 노력하는 알찬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남편과 청계천 데이트하느라 방송 크리스마스에 듣습니다. 하셨고요.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사랑하는 분들과 시간 낭비 많이 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2주간 영국 프랑스 여행 후 3일 전에 들어왔는데 영국과 프랑스도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가 좀 다르더군요. 영국은 런던 도시 어딜 가도 2주 전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도 자주 들리고 들뜬 분위기인데 프랑스는 샹젤리제 거리 불빛만 밝을 뿐 캐롤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차분하더군요. 왜 이리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시위도 최근 자주 있기도 했고 나라 국간 사정이 확실히 안 좋아진 건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프랑스의 국가부채 위기론이 자주 거론되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슬리와 아침을 시작하고 웜의 심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과를 몸에 배게 하는 25년을 보냈다는 게 스스로 너무 뿌듯합니다. 불자로서 업장소멸한 느낌입니다. 제 나쁜 업이 뭐든지 끈기 있게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업장소멸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주는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저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편입니다. 여력이 되는 한 채슬리 가입해서 나쁜 습관을 조금씩 고치고 저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발을 담았습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오늘도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발을 담았으면요. 좀 비중을 가볍게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 내가 1억을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투자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비중을 의미있게 늘리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올바른 투자 원칙과 철학을 알려주시는 동학개미 스승이자 저녁엔 댓글 소통으로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해 주시는 주린이들의 법륜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법륜 스님. 법륜 스님에 제가 한 1%는 될까요?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륜 스님 영상 볼 때마다 또 뼈 때리는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올 한 해도 애쓰셨습니다. 올 초나 지금 연말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듬고 챙겨주심에 늘 감명입니다. 저는 투자 일기 시작 멘트에서 사랑하는 채밀턴 여러분을 들을 때마다 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하는 게 끈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책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책 읽었는데 겨우 100페이지 읽었더라고요.
예, 읽는 것도 느리고 먹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예, 하지만 예, 거북이처럼 꾸준히 하는 건 잘 합니다. 박주민이 전주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주 가서 밥을 먹었을 때 그 밥맛에 감동을 받았던 게 아직도 리어카에서 길보트 차트 틀어주던 시절이 그립네요. 그걸 길보트라고 하는군요. 빌보드 차트가 아니라 길보드 차트. 증시만평 팬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기쁜 승탄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증시만평 오늘은 어떤 증시만평이 올라왔는지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신 김에 증시만평 보고 신문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임감독의 증시만평 코스피가 0.21% 내렸고요. 음봉이 났었죠. 코스닥도 0.47% 내렸는데 산타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오셨는데 여기 산타의 선물 박스 안에 또 이 폭락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속보 외환당국 과도한 원화 역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1,450원으로 34원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네, 산타랠리는 어디 간 거야? 산타일보. 산타랑 곰 한 통 쏘고 아니야?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우리 오도룡이 음봉 날 것 같아서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양봉해주면 안 되냐. 네, 그렇게 제가 좀 때를 써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음봉으로 마이너스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한국인 860만 명 몰려갔다. 가성비 해외여행지 1위는 어디라고 되어 있는데 860만 명이 몰려갔다고요? 2016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800만 명 왔다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뭐 전국 방방곳곳 중국 관광객이 없는 곳이 없었는데 우리가 860만 명이나 몰려갔다니까 어디죠? 여기가 일본 오사카 거리라고 합니다. 일본이군요.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의 작년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행이 860만 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이 450만 명, 중국 230만 명, 태국 170만 명, 필리핀 166만 명, 미국 115만 명 순으로 집계가 됐다. 다만 이 통계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최초 도착지를 기준으로 산출돼 경유 국가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요. 2006년 7월부터 국민 출국 카드 제도가 폐지돼서 해외 방문의 최종 목적지 파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외국 현지 관광부 관광공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지난해 주요 국가의 한국인 관광객 수 순위도 법무부 통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요. 일본 882만 명, 베트남 457, 태국 187, 미국 170만 명, 필리핀 157만 명 순이었습니다. 중국 관련 데이터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항공 여객 수는 일본 노선이 2,470만 명 가장 많았고요. 이어 중국이 1,543만 명, 베트남 941만 명, 일본 노선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여기 2,470만 명에는 일본 사람, 다른 외국인들도 아마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는. 이중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주요 노선별 항공 여객 수는 인천, 도쿄, 나리타 공항 420만 명,
인천에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404만 명,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이 315만 명 등 일본 노선이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최근 자사 숙소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 가장 많이 사랑받은 해외여행지 탑3로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를 꼽았고요. 일본이 한국인의 대표 해외여행지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이 작용하고 있고 관광 목적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가 있고요. 항공 노선이 많아서 이동이 편리한 데다가 엔저로 인해서 현지 물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면서 가성비 높은 여행지로 부상했습니다. 네, 주변에서 일본 여행 갔다 왔다 아니면 갈 예정이다.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참 일본 여행을 안 가본 지도 2014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월 300만원 따박따박 나온다. 신상 ETF 포트폴리오 탑3 탑5네요. 월 300만원이 따박따박 나온다고요? 투자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수익을 얻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30대부터 60대까지는 은퇴 뒤 한 달에 평균 3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한 3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십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아닌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은 ETF의 분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국내에는 1000종류가 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머니랩이 가장 다양한 ETF 상품들을 갖춘 국내 자산운용사 5곳의 본부장들과 함께 매달 300만원씩 1년에 3600만원을 만드는 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투자금은 5억으로 3600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7.2%인데 그죠? 7.2%의 수익이 나온다고요? 원금이 장기간 마르지 않으면서도 월 300만원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자산운용이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리츠, 미국 회사채에 비슷한 비중으로 나눠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미국의 우량한 배당 성장주를 담으면서 펀드 매니저가 개별 종목에 콜옵션을 팔아서 연 9%대 배당금을 줍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미국 증시에 S&P 500을 추종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으로 연 10%대의 배당을 받는 전략을 추천하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과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합니다. 변동성이 심한 주식 위주의 투자가 불안하다면 안정적인 채권 중심으로 투자할 수가 있고요. 한국 투자신탁운용은 단 3개의 ETF로 월 300만 원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ETF에 투자하는 ETF 구조라 실제로는 수많은 자산에 분산 투자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은 미국에 상장된 유명한 배당 ETF 10종을 담았고요. 배당 ETF 10종을 담았군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플러스 커버드 콜 액티브는 미국 우량 배당주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고배당 ETF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 역시 3개의 ETF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등 초고배당 커버드콜 ETF로 월 300만 원의 배당금을 맞추고 절반 이상의 투자금은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초단기 채권 ETF를 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시기별로 바뀌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했고요.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한국 증시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큰 미국 시장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고요. 국내 주식의 주력은 플러스 고배당주 ETF, 해외 주식 주력은 플러스 차이나 항생테크 위클리 타겟 커버더콜로 고배당을 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연 7.2%의 수익률이 나오는 이런 투자가 잘못하면 손실 위험이 없이 따박따박 이렇게 1년에 5억 넣고 3,600만 원이 나온다라고 약간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버 더 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됐든 아니면 슈드가 됐든 해당 주식이 급락을 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9% 배당은 주고 실제 내가 산 요 ETF의 가격은 연 5% 마이너스 아니면 연 10%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여기 10% 9% 하면 따박따박 이 확정된 연 10%의 배당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환보유 4,300억 달러 적다고 고환율이 부른 실탄 걱정인데 최근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를 둘러싼 적정성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고요. 정부가 원화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다가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입니다.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한 외화자산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국가의 달러 체력이자 환율 위기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1997년 달러가 부족해 스나린 경제 위기를 겪은 한국은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예요. 600조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306억 달러, 624조로 집계됐고 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2018년 6월 4천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뒤에 2021년 코로나 시기에 4,600억 달러 안팎까지 늘었고요. 이후 감소와 반등을 거쳐서 최근에는 4천억 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외환 보유액의 변화 추이다, 그죠? 최근에 4,300억 달러나 됐군요. 자, 최근 외환 보유액 적정성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원화 가치가 달러당 1,480원까지 추락하자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고요. 하나는 환율 변동성을 누그러뜨려서 자체 시장 개입,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병행하고 있는데 시장 안팎에서는 당분간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정부가 지난 24일 강도 높은 개입 의사를 밝히자 달러당 원화값은 하루 만에 33.8원 치솟으면서 1,44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직접 투자도 부담 요인이고요.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면서 지금 외환 보유액을 써서 환율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4천억 달러의 실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외환위기 경험을 토대로 외환 보유액은 최소 1년간의 상품 서비스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최소 1년간의 상품 서비스 수입액.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입액은 6,320억 달러를 기준으로 현재 외환 보유액은 약 8개월치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반면에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수입액은 7,426억 달러 대비 외환 보유액은 1조 2,300만 달러로 약 19개월 분에 해당한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우리보다 딱 3배다, 그죠? 3배. 자, 한국, 일본, 대만도 꽤 많네요. 5,767억 달러. 자,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은 22.2%의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GDP 대비 31% 정도, 대만이 GDP 대비 무려 72%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10년간 총 2천억 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 등은 달러 부족과 환율 불안을 키울 수가 있고, 외환 보유액을 국제기구 권고 기준인 현 수준보다 최소 2배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IMF와 BIS가 제시한 지표들을 반영하면 5,200억에서 한 9천억 달러를 비축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자, 외환 보유고에 따른 엇갈린 시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액수보다는 방어력,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앞서 IMF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고요.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암로도 최근에 외환 보유액은 단기 외채의 한 2.6배로 잠재적 충격에 대해 상당한 완충 효과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IMF의 정량 지표는 주로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산식이라면서 한국은 완전 변동 환율 제도 국가로 그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고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MOU에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은은 최근 1조 달러가 넘는 순대외 자산 증가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지만 외환 안전판과 대외 건전성이 강화됐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는 외환 보유액을 무작정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지적했고요. 김정식 교수는 원화값 급락 국면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오히려 환율을 자극할 수 있고,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환율 조작으로 감시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달러 매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이자로 지난해 4조 원이 나왔고요. 달러 표시 외국환 평면기금 채권 이 외평채 이자는 올해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외환 보유의 규모보다 방어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외환시장은 숫자의 싸움이라기보다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 정부와 외환당국이 어떤 전략과 메시지로 시장의 불안을 관리하느냐가 방어력의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어렵겠지만 정부가 미국과 통화사업을 맺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통화사업을 맺으면 좋죠. 그런데 쉽게 안 해주죠. 왜 안 해주냐면요. 자, 이 외환보유고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달러를 필요 이상으로 찍어내잖아요. 근데 그 필요 이상으로 찍어낸 달러가 미국에 머무르게 되면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옛날에 독일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미국 그 달러를 찍어내는데, 이 찍어낸 달러를 어떻게든 해외로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해외로 내보낼 때 그냥 공짜로 막 내보내지는 않죠. 반도체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여러 소비재, 원재료 등등, 그리고 인재를 끌어들일 때도 그 달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를 외부로 내보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달러를 벌어들인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1971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달러 가치가 이거 폭락할 것 같으니까 달러를 전부 금으로 바꾼다든지, 달러를 다 미국에다가 다시 미국에 있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달러를 미국에다가 되돌리면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고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저렇게 찍어낸 달러를 미국 외의 나라에서 소비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머물도록. 그 해외에 머물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환 보유액인 거죠. 우리나라 IMF 때를 통해서 너네도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니까 IMF 같은 이런 위기가 오잖아. 그러니까 달러를 더 쌓아놔야 돼. 우리는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뇌당하면서 달러를 쌓아놔야 돼. 그러면서 지금 표에 보시듯이 이 엄청난 과잉 발행된 달러가 외환 보유액이라는 외환 위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버퍼로서 반드시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각인되면서 각 나라들이 이 외환 보유액을 마치 이렇게 달러를 갖고 있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논리에 우리가 그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가 보면 이 달러를 계속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게 뻔하기 때문에 달러를 살살살살 팔아서 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달러를 갖고 있으나 금을 갖고 있으나 금이 똑같이 외환 보유액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리한 중국은 이 달러 채권을 팔아가지고 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쓸한 불편한 진실 속에서 이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가 적정하니 아니니 그런 걸로 많이 따지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달러를 이렇게 곳간에다가 쌓아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환, 제가 이 얘기는 뭐 한 10년 넘게 늘 하는 얘기인데요. 무조건 달러를 쟁기고 있는 게 아니라 금과 같은 자산이 쌀 때 그때 금을 많이 샀었어야죠, 솔직히. 그리고 외환 보유액으로 뭘 사야 되느냐면요. 미국의 우량한 자산을 사야 돼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한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했다. 그 신약의 개발에 대한 IP를 사잖아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예술인이 있다. 과학자가 있다. 데려가잖아요. 그런 지적 자산이든 뭐가 됐든 이 자산을 계속 사모아야 됩니다. 나라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래서 이 외환 보유액 얘기가 나올 때 실제로 우리가 어쩔 수 없나 IMF를 겪으면서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쌓아야 돼 라고 하면서 미국이 찍어낸 그 달러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금을 사든 아니면 미국이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미국의 패권 기업들, 기술 패권 기업들의 주식 같은 거. 저는 KIC가 보면 한국투자고증사가 이 외환 보유액을 관리하는 조직인데요. 저는 미국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만약에 내년에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무작정 달러만 쟁기고 있는 게 아니라 KIC 같은 곳에서도 미국의 유망한 그럼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데 종목 선택할 필요 없죠. S&P 500 그걸 추종하는 그냥 ETF만 사도 되죠, 사실. 자, 그 다음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 글로벌 IB 줄줄이 한국 물가 오를 것. 글로벌 IB와 주요 해외 기관들이 한국의 내년 물가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고 달러당 원화값 하락이 시차를 두고 물가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달 중순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로 나타났고요. 11월 말에 1.9에서 보름 만에 0.1%포인트 상향됐습니다. 14곳이 전망치를 올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은 각각 1.8에서 2.1로 상향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둔화 효과가 달러당 원화값 하락에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에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고요. 자,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2% 근방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면서도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명시했고요. 한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값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한은은 지난달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요.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원화 가치가 10% 하락하며 물가가 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은의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9.9로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고요.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원화값 하락이 생활물가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체감 불안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고수익 종목부터 정리해야 유리하다. 서학개미 유턴 계좌 이렇게 써라. 정부가 원화가치 상승,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하나로 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관계당국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RIA를 출시할 전망이고요. RIA는 리아라고 할까요? 그냥 리아. 리아는 기존의 해외 주식 계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추가로 여는 일종의 절세 전용 계좌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리아를 활용하면 이걸 아낄 수가 있고요.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 우선 증권사에서 리아 계좌를 개설한 뒤에 기존 해외 주식 계좌에 있던 항목 중 절세가 필요한 주식을 리아로 이체를 하고요. 이체 자체에는 세금이 안 붙는데 리아 계좌에 들어있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난 종목부터 옮기는 게 유리하고요. 리아는 매매 차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줍니다. 매매 차익 5천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매도 금액이 5천만 원이군요. 같은 5천만 원을 팔아도 처음 투자한 돈이 적을수록 세금 혜택은 더 커지겠네요. 그렇네요. 5천만 원 4,500만 원에 사서 5천만 원 된 계좌와 500만 원 사서 5천만 원이 된 계좌, 양도 세금이 다르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 해외 주식 A를 3천만 원에 사서 5천만 원을 팔면 차익은 2천만 원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한 1,750만 원이 과세 대상인데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2%를 합치면 약 38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 원에 사서 5천만 원이 된 주식을 팔게 되면 차익이 4천만 원이고 세금도 무려 825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부담이 더 큰 B주식을 리아로 옮기면 절세 효과가 커지겠네요. 국내 복귀 시점은 빠를수록 좋고요.
정부는 내년 1분기에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감면폭이 줄어들고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위리아를 통해 산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투자 기간과 매도 금액, 감면율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담길 예정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1년 이상 보유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취지,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을 샀을 때 그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해외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 있는 이 투자금을 회수시키면서 환율을 잡겠다는 그런 취지가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잘 팔았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그냥 계속 미국 주식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번 조치가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한국경제TV 가서도 얘기했는데요. 이 뱅크런이 일어나면 어떤 은행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이 부실해서 은행이 뱅크럽트가 됐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내 돈 못 찾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순식간에 그 대출 나가 있는 금액 다 합쳐서 예금의 한 90%는 대출 같은 걸로 나가 있고 10% 지준율의 10%라면 한 10%만 은행이 들고 있는데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면 어떤 은행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수지 사상 최대 흑자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200억 달러 또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원화 가치가 계속 약해질 거야라는 그는 안 좋은 원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신뢰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돈으로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저는 취해졌다라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급락해야 되는 그런 통화는 아니잖아요. 네, 오늘 신문기사 하나 더 나왔습니다. 29조 원 스타트업 산 엔비디아, 삼성이 웃는다. 엔비디아가 AI 추론형 칩 개발 기업 그로크죠. Q입니다. Q. 그로크의 기술과 주요 인력을 인수하기로 했고 29조 정도 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미국 LPU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인 그로크는 엔비디아와 자사의 추론 칩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크의 창업자인 조나슨 로스 CEO와 써니 마드라 사장을 비롯한 그로크 팀 구성원들이 엔비디아에 합류해서 라이센스 기술의 발전과 확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의 계약 금액 등 재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다만 그로크의 공식 발표 전에 CNBC에서 엔비디아가 그로크를 현금 2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는 엔비디아 인수 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로크는 구글이 엔비디아의 GPU의 대항마로 키우고 있는 AI 추론칩 텐서 처리 장치 TPU의 개발자 중 한 명이 조나선 로스가 2016년에 창업을 했고요. 이들이 개발하는 LPU는 생성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LLM 추론에 최적화한 AI 반도체입니다. LPU는 추론 과정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가성비와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강점 때문에 그로크는
지난 9월 투자 유치 당시에 약 1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AI 반도체는 AI 모델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는 훈련용과 AI 모델이 답을 내는 과정에 사용하는 추론용으로 나뉘는데,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성능의 GPU를 내세워서 두 시장에서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독주 체제를 구축한 훈련용 시장과 달리 추론용 시장에서는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와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의 거센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AI 반도체 스타트업 관계자는 후발주자들이 이 틈을 타 고효율의 맞춤형 반도체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번 거래를 통해 추론용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AI 반도체 시장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LPO 전문 스타트업 하이퍼엑셀의 김주영 대표는 이번 거래로 추론용 칩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AI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그만큼 엔비디아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거래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그로크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텔러시에 가동 중인 이 파운드리 공장의 첫 고객사였군요. 로스 CEO는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의 미국 공장 규모가 TSMC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고요. 이후에도 전자가 시스코, 블랙록 등과 함께 그렇게 투자하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펀드에 참여하는 등 양사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석 과천대 교수는 그로크가 삼성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경쟁사보다 향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삼성과 파운드리 경쟁 관계인 인텔과 엔비디아의 협업은 삐걱거리고 있는데, 지난 24일 로이터 통신은 엔비디아가 최근 인텔의 1.8나노 생산 공정의 18A의 테스트를 중단했다고 전했고요. 공정 수율과 기술 안정성이 엔비디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텔을 어떻게든 살려서 TSMC의 대안으로 삼고 싶을 건데 계속 기술력이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은 삼성이 유리해 보입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